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60% 이상을 단일 기업인 TSMC가 지배하며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만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한 회로를 시각하는 극미세 공정 기술력에 있어서는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첨단 반도체 거인이 거대한 쇳덩이를 깎고 용접하여 만드는 잠수함 하나를 제대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대만 해군이 60년 넘게 염원해온 자체 건조 잠수함 하이쿠노가 마침내 화려한 진수식을 거행하며 세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당시 차이 잉원 총통은 진수식에 직접 참석하여 대만이 이제는 잠수함을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며 국가적 자부심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축제의 환호가 채가시기도 전에 하이쿠노는 진수 후 무려 21개월이 지난 2024년 6월에야 겨우 첫 해상 시험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시험 항해조차 순탄치 않았는데 조타 장치의 결함으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출항했으며 선체 배관이 터져 내부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항해 도중 주 엔진이 갑자기 멈춰버리고 유압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방향타가 작동하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해상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승조원들은 좁은 조타실에 모여 수동으로 무거운 키를 돌려야 했으며 한 사람이 지치면 다음 사람이 교대하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배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계적 결함이 해상 시험 중 잠수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하이쿠노는 영영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수중 무덤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더욱 경악한 지점은 하이쿤호의 군용 잠수함 전용 엔진이 아닌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들여온 민간용 디젤 발전기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만은 고출력 잠수함용 주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북유럽산 상업용 발전기 6대를 병렬로 연결하여 전투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고육지책을 선택했습니다. 상업용 발전기는 실전에서의 극한 환경과 급격한 하중 변화를 견디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으며 이는 잠수함의 전투 생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잠수함의 설계를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현재 대만에게는 그럴 시간과 자원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 한심한 사실은 4영개가 넘는 엄격한 검사 항목 중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겨우 10% 수준인 400여 개에 불과하다는 내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고압의 수중 환경에서 각 구획이 수밀 상태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일, 시험조차 아직 통과하지 못한 채 하이쿠노는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잠수함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수식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대만 국방기술의 허술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2025년 1월 한국 법원에서는 대만의 하이쿠노 건조 과정에서 한국의 잠수함 핵심 기술이 불법으로 유출되어 사용되었다는 충격적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술 유출을 주도한 한국 해군 중령 출신 인물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관련 업체에는 9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 대만이 왜 한국의 기술을 훔쳐오고도 잠수함 하나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는지 그 비극적인 진실은 30년 전의 선택에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아시아의 경제 지형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으며 대만은 당시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존재였습니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일컫는 4마리의 용 중 대만은 전자제품 조립과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만의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무거운 장치 산업에만 매달리는 미련한 후발주자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고 제철소에서 쇳물을 녹일 때 대만은 첨단 산업의 미래가 가볍고 빠른 전자산업에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대만 내부에서는 한국이 결국 자신들의 하청기지 역할이나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오만한 전망이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아래 대만 정부와 기업은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반도체 산업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전부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설립된 TSMC는 설계는 남에게 맡기고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라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반도체 제조 대행업인 파운드리 전략은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TSMC의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경제 구조는 급격히 TSMC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국가 최고의 인재들은 오직 반도체 공장으로만 몰려드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반도체에만 집중된 편중된 지원은 결국 다른 제조업 분야의 급격한 위축과 기반 붕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대만의 조선업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으며 철강과 기계 등 무거운 물건을 만드는 기초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산업의 뿌리가 약해지자 스스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방위산업의 자생력 또한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라는 첨단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제철, 조선, 자동차와 같은 전통 제조업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포항제철은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로 성장했고 현대중공업은 세계 1위의 조선소 자리를 지키며 한국 제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와 석유화학 그리고 정밀 기계 산업까지 꾸준히 발전시킨 한국의 전략은 당시에는 다소 촌스럽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굴뚝에서 연기나는 공장들을 지켜냈던 그 고집스러운 선택은 30년 후 한국 방위산업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의 이 상반된 선택이 2020년대에 이르러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만이 반도체라는 날카롭지만 연약한 두뇌만을 가졌다면 한국은 그 두뇌를 담을 수 있는 튼튼한 근육까지 함께 가진 괴물이 되었습니다. 대만이 하이쿤 잠수함 하나를 두고 수십 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무기를 만드는 완전한 수직 계열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제 한국은 철광석을 녹여 특수강을 만들고 그 쇠로 전차와 미사일을 빚어내는 독보적인 방산 제조 시스템을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방산의 저력은 원자재인 철광석에서부터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과정이 국내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 생태계에서 탄생합니다. 포스코가 생산하는 고강도 특수강은 전차의 장갑판과 함정의 선체, 그리고 미사일 외피를 만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최고급 철강은 현대로템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으로 전달되어 강력한 엔진과 튼튼한 차체를 가진 무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은 레이더와 유도장치, 통신장비 등 무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정밀 전투체계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직접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모든 부품의 조달과 최종 조립이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해외 부품을 기다릴 필요 없이 압도적인 생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제조 과정 전반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 품질 관리가 매우 용이하며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도 현저히 낮아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반면 대만은 과거에 보유했던 조선소와 중공업 공장들이 반도체 산업으로의 극심한 인력 쏠림 현상으로 인해 하나둘 문을 닫으며 제조 기반을 잃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연봉이 높은 반도체 기업으로만 몰려가면서 전통 제조업 현장에는 기술을 전수할 숙련공들이 더 이상 남아나지 않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국과 대만의 제조 역량 차이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 도입 사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긴박한 안보 위기 속에서 폴란드는 미국에 무기를 요청했지만 주문량이 너무 밀려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의 폴란드에게 한국은 계약 체결 후 불과 3개월 만에 K2 전차 10대를 인도하는 세계 방산 역사상 전무후무한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은 한국에 믿기지 않는 납기 준수 능력에 경탄했으며 이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만은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무기를 생산할 공장과 기술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이 보여준 경이로운 속도를 결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대만이 한국산 무기에 그토록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무기의 뛰어난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압도적으로 빠른 납기 속도에 있습니다. 현재 대만이 미국에 주문하고도 안보 환경의 변화와 생산 지연으로 인해 아직 인도받지 못한 무기 대금은 무려 2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미국의 방산 생산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대만은 필요한 무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안보 공백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다연장 로켓인 히마스를 주문하면 실제 인도까지 최소 4년에서 7년이 걸리지만 대만에게는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은 2024년 한 해에만 수천 번에 걸쳐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며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2027년 침공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중국 군용기와 함정이 대만 해협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무기 인도가 5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사실은 대만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반면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은 히마스보다 2배의 화력을 가졌으면서도 생산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 대만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대만은 한국 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양국 사이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외교적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 공식적인 거래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에게 중국은 전체 수출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력 품목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한국이 대만에 최첨단 무기를 수출한다면 중국은 경제 보복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는 과거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자행했던 한한령을 통해 문화 콘텐츠와 경제 전반에 걸쳐 얼마나 가혹한 보복이 가해졌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중국과 수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기에 대만과의 공식적인 군사적 협력은 국제법적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이라는 특수한 법적 장치를 통해 대만의 방어용 무기를 판매할 수 있지만 한국에게는 그런 법적, 외교적 완충지대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대만과의 무기 거래를 망설이는 더 결정적이고 심각한 이유는 바로 대만군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 보안 문제에 있습니다. 대만군 내부의 중국 간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2024년 한 해 동안 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66%가 군 관련자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현역 군인 28명과 예비역 15명이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다 적발된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군사 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 믿기는 어렵습니다. 천국 미사일의 정밀 레이더 기술이나 K 전차의 특수장갑 설계도가 대만으로 넘어갔을 때 그 정보가 중국 인민해방군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이쿤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한국의 장보 고급 잠수함 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대만을 통한 기술 유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법원이 잠수함 도면 유출을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방산 수출에 있어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무기 수출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 안보의 핵심인 최신 기술이 적대적 세력에게 넘어갔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더 크다는 점이 한국의 고민입니다. 공식적인 경로가 차단되자 대만은 퇴역 기술자 영입이나 부품 우회 수입 같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기술력을 얻으려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의 은퇴한 조선소 숙련 기술자들을 비공식적으로 초빙하여 용접과 선체 설계 노하우를 배우려는 시도는 대만의 절박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개인 자격의 기술, 자문 형식을 빌려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 하지만 하이쿤 사건처럼 한국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법적 대응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사일 추진체나 전차 변속기 같은 핵심 부품을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입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지만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 앞에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대만은 장보고급 잠수함 도면 하나를 얻기 위해 비밀리에 4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불할 만큼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갈증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조각난 기술 문서나 몇 명의 인력만으로는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의 체계적인 제조 노하우와 수직 계열화된 생산 생태계를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만이 직면한 참담한 현실은 첨단 기술 하나에만 올인하며 제조업이라는 든든한 몸통을 스스로 잘라버린 30년 전 선택의 인과응보인 셈입니다. 굴뚝에서 연기 나는 제조업은 결코 낡은 유물이 아니며 한 나라의 안보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라는 두뇌와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라는 튼튼한 근육을 모두 지켜내며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가 제조업 현장을 기피하고 숙련 기술자들이 고령화되는 현상은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의 제조 기반을 소홀히 한다면 20년 뒤에는 우리 역시 대만처럼 외부 기술에 목매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무기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허브로 성장했습니다. 과거 한국 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공급자로 위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경제적 논리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외교적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부품 공급과 교육 훈련을 통해 우리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맺으며 강력한 안보 동맹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대만과의 공식 협력은 조심스럽지만 대만 해협의 평화가 곧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곳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되고 우리 바닷길이 막히는 등 동아시아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균형추 역할을 지혜롭게 수행해야 합니다. 30년 전 대만이 한국을 하청기지라 조롱할 때 우리는 묵묵히 쇳물을 녹이며 미래를 준비했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가 놀라는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의 거인이 되었지만 국방력의 빈틈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제조 역량을 모두 갖춘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K방산이 화려하게 꽃피는 지금 우리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전력 공백을 우려하며 무기 부족을 호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기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이면에 가려진 국내 전력 유지와 수출 물량 확보 사이의 딜레마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새로운 숙제입니다. 낡은 것으로 치부되던 제조업을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고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하고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숫자와 역사 뒤에 숨겨진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세상을 보는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한국 방산의 미래와 제조업의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께는 새로운 분석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알림을 보내드리며 지적 성장의 여정을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대만이라는 거울을 통해 본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